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4회 합격하신 김병준 평가사님 모시고 경험담 얘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평가사님께서는 이제 오직 인강으로만 공부하신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공부 중간에 좀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이벤트가 있어서 공부 시간이 조금 부족해지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사님이 이제 법규를 한 67점 정도로 높은 점수를 받으셨어요. 이번 법규가 특히 고득점자가 없는데 몇몇 안 되는 고득점자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왜 이렇게 67점을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사님이 이거 지금 푸신 문제 목차 어떻게 잡았는지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저희가 여기 댓글이나 이 더보기에 답안 쓰신 거를 올려드릴 테니까 좀 자세히 공부하시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 같이 다운받아서 그거 보시면서 같이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뭐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잘 나온 것 같으신가요? 특별한 건 없고 평가사님 서브 토대로 해서 또 제가 알고 있는 조문 최대한 쓰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최대한 또 문제 포섭하고 물음에 맞게 목차 구성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약간 사전 인터뷰를 해본 결과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조문을 되게 잘 써주신 것 같고 포섭할 때는 이제 조문 잘 활용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에 맞게 쓰는 거 뭐 이런 건 워낙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조금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조문을 굉장히 잘 써주고 그것도 있었죠. CD급에서 나왔던 것들을 어떻게든 이제 다 최대한 써주려고 노력했다. 요게 제가 보기에는 별거 없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이런 게 좀 특이한 포인트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점수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요 얘기를 이제 각 문제별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입니다. 1번은 이제 부분 점수 몇 점 나오셨어요? 62.5% 득점했습니다. 네, 1-1번 사업인정과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 물어보는 문제였죠. 네. 자, 요거 어떻게 답안 쓰셨나요? 대목차 1번에 서설 써주고 대목차 2번에 사업인정의 개관 잡았고 소목차로 사업인정의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 사업인정 법적 성질에는 뭐 처분 형사적 행정행위, 재량행위, 제3자 행위 전부 다 목차 별도로 잡아줬고요. 하나하나 목차 별도로 잡았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목차 3번에 사업인정고시의 법적 의의와 법적 성질에서 통목차로 서술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개설에는 내용 못 쓰셨어요? 토지보상법에 사업인정과 사업인정고시가 있다. 이에 대해 서술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뭐 사업인정이야 그냥 대충 외워서 쓰면 되고 사업인정 고시 법적 성질에서 조금 까다로웠을 텐데 구체적으로 통목차로 다 쓰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쓰셨어요? 일단 사업인정고시라는 것은 시도지사, 이해관계인 등의 이제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 약간 법조문 이제 내용 쓰면서 의의를 만들어 써주셨고 그리고 법적 성질로서 준법률적 행정행위다. 그리고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하지 않을 경우 무효다.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브에 이제 정리된 내용인데 아까 얘기는 안 해주셨지만 아까 얘기할 때는 이제 통지로서 준법률적 행정행위다라는 내용도 넣었다 그랬어요. 그거는 없는 얘기인데 뭐 어떻게 써주시게 된 거예요? 그 통지라는 것 나와 있는데 저희가 계고하고 그때 보면은 통지가 이제 준법률적 행정행위다. 그래서 그냥 현장에서 그냥 바로 떠올려서 썼습니다. 거기서 봤던 내용을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써줬다? 알겠습니다. 근데 좀 너무 디테일한 것 같긴 하지만 개설 쓰고 사업인정 의 쓰고 그리고 뭐 처분 형성적 제3자효 뭐 이런 거 다 쓰고 그 4개 쓰고 그리고 이것까지 쓰면 목차 6개, 7개인데 10점에 쓰기가 그냥 아예 그냥 아싸리 넘겨서 쓰셨나요? 배점 맞게 썼는데 내용을 최대한 꾹꾹 눌러 담아 썼고 그리고 이제 사업인정고시 요거는 이제 통목차로 한 3-4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한 페이지 반 넘게 배점에 맞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업인정 그 법정성 쓸 때 목차는 잡았으나 처분성 하고 뭐 한두 줄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의제기를 거친 후 취소소송 제기했다. 취소소송의 대상적격과 피고적격 설명하라는 문제였죠. 요거는 답안 구성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논점의 정리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대목차로 이제 수용 재결의 개관 잡았고요. 그리고 소목차로 의의랑 또 법적 성질 써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목차로 취소소송의 개관해서 이제 평가사님 서브 내용 그대로 썼고 마지막에 이제 사안에 해결해서 이의 재결을 거쳤기 때문에 60일 내에 취소송 제기해야 된다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대목차로 대상적격과 피고적격 잡았고 대상적격, 피고적격 이제 별도로 목차 잡아서 원처분주의에 따라서 수용 재결이 대상이고 피고적격은 행정소송법 13조에 따라서 X공사다. 그걸 사안 해결 쓰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뭐 여기서는 그냥 무난하게 특별한 거 없이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각 재결 받았다. 네. 그래서 뭐 적합한 소송 형태와 이거 설명하라. 이거는 어떻게 쓰셨나요? 네, 일단 논점에 정리해서 보상 대상이 잘못 판단한 경우에 보증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그 판례를 이제 논점에 정리해 이제 서술했고, 두 번째 대목차로 보증소의 개관해서 1, 2, 3, 4 평가사님 서브에 있는 내용 넣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5번에다가 이제 원처분주의 넣어서 이제 견해가 대립되는데 원처분주의로 본다 써줬고, 이제 마지막에 사안의 해결해서 보증소를 제기해야 한다 한 번 더 정리해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좀 제가 보기에 특이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판례를 논점의 정리에 쓰는 거는 원래 가끔 그렇게 쓰셨어요? 판례가 있으니까 아는 판례가 나와서 요거를 논점의 정리에 그냥 먼저 써줘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원처분주의도 이제 막판에 본 게 떠올라가지고 그냥 아는 거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썼습니다. 그게 아마 좀 참고로 있는 네. 그 내용이죠? 네. 그런 것까지 이제 갖다 넣어서 진짜 풍부하게 답안 써줬다. 네, 요거 두 가지가 조금 특이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점수 몇 점 획득하셨죠? 23.5점 받았고 78% 득점했습니다. 78%. 네, 많이 득점하셨네요. 자, 이제 문제 2-1번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막 문제에서 막 실무 문제 같은 상황을 줬어요. 이렇게 주고 취소 심판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위법성 검토 물어봤습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푸셨나요? 첫 번째 대목차로 논점의 정리 적어주고, 두 번째 대목차로 취소 심판 제기 여부 해서 1번 소목차로 이의 신청에 의의 취지 근거 써줬고, 두 번째 목차로 강학상 이의 신청인가 대해서 학설 판례 통목차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목차로 이제 위법성, 여기서 첫 번째 소목차로 개별 공시지가의 정정 그리고 검증 그 조문을 써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목차에서 위법 여부에서 요거는 표준지 선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 조문을 바탕으로 봤을 때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목차로 사안 해결해서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 심판 제기가 가능하다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뭐 소물음의 첫 번째 소물음 같은 경우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가,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무난하게 푸신 거고,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요 개별 공시지가 위법성에 대해서 풀 때 맨 처음에 일단 법조문부터 들이밀었다. 네. 그래서 일단은 12조 정정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령 23조 그리고 10조 5항, 이게 법조 3개 잡았어요? 네. 목차? 목차가 아니라 그냥 목차를 이제 정정이랑 검증이랑 잡고 그 안에다가 이제 조문 3개를 써줬고요. 이런 조문이 있기 때문에 또 다음 목차에서 비춰봤을 때 표준지 선정에 오류가 있다, 그래서 위법하다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정서에서 이런 얘기가 있고 뭐 검증할 때 이런 네. 걸 보라고 했기 네네. 때문에 네. 이렇게 써줬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물음을 굉장히 이제 잘 풀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GS 마지막에도 사실 이렇게 실무처럼 푸는 문제는 좀 이렇게 풀어라 이렇게 했던 거랑 비슷한 게 나왔는데 12조, 령 23조, 10조 5항 이런 것들을 어떻게 떠오르셨나요? 문제를 보면 확연하게 일단 표준지 선정에 오류가 있어 보였고, 그리고 이제 정정 논점은 저희가 이제 A, B급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외워야 되고, 그리고 제가 CD급은 이제 검증 그 부분을 이제 계속 읽고 있어서 떠올라서 요거를 쓰면 좋을 것 같다, 요거를 바탕으로 그냥 위법하다 결론 내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법조문을 기반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논점이 없을 때는 네. 법조문 들이밀어서 법조문으로 푸시는 거, 요거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쓰시는 내용들이 사실 이제 딱 이 논점에서 정리된 게 아니라 C급, 네. D급 이런데 좀 이렇게 있던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네. 진짜 이렇게 잘 조합해가지고 이 문제에 맞게 이렇게 잘 구성을 해주신 게 되게 득점 포인트에 많이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서브 내용을 거의 뭐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는 수준이셨네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시험장에서 또 제 능력 이상으로 이렇게 발휘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요거는 사실 이제 무난한 하자승계 문제였죠? 네. 어떻게 푸셨나요? 논점에 정리 써주고, 두 번째 대목차에서 이제 개별 공시지가의 의의와 법적 성질 통으로 잡았고, 그다음 세 번째 대목차에서 위법성과 위법의 정도, 그리고 이것도 다시 이제 분설해서 위법성, 아까 물음 1번에서 이제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법하다, 그리고 위법의 정도에서는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취소 정도 위법이 있다 이렇게 결론 내렸고요. 그 다음에 하자승계의 개관 네 번째 목차 잡아서 의의와 필요성, 전제 요건에서 문제랑 앞에 내렸던 결론 최대한 포섭해줬고요. 그리고 요건에 관한 논의 통목차로 잡았고, 그 다음 이제 사안에 해결해서 또 다시 목차를 판례, 검토, 그리고 사안 해결 다시 나눴습니다. 사안 해결에서 판례는 그거 써주셨나요? 요거 뭐
통제했을 때는 하자승계 안 된다. 네네. 판례는 고지 안 했을 경우에 하자승계가 된다. 그 판례 쓰셨어요? 그 판례 쓰고 지금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썼고 검토해서 대신 고지할 경우에는 하자승계가 되지 않는다. 이 내용까지 검토해서 집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케이스는 요 케이스대로 풀고 네. 이제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도 해결이 된다라는 판례까지 소개해주면서 문제를 풀었다. 네. 혹시 이거 뭐 고지 안 한 걸로 착각하고 이렇게 푸신 건 아니죠? 네. 정확하게 알고 네네. 이런 반대의 경우 좀 이제 비슷한 사례까지 네. 판례 소개해주고 마무리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뭐 개공의 성질 막 이렇게 하기에는 하자승계만 쓰기에도 좀 빡빡했을 배점 같은데 네. 요거는 배점은 어떤 느낌으로 처리하셨어요? 살짝 오버하긴 했는데 요건에 관한 논의 이런 데로 이제 통목차로 해서 짧게 잡았고 분설하는 것도 사실 두세 줄씩 이렇게 간결하게 압축해서 쓰려고 했습니다. 두세 줄 정도로만 하고 목차도 좀 이렇게 잘게 쪼개서 네. 목차로 이렇게 잘 보여주면서 차라리 그 안에 내용을 좀 간단하게 쓰더라도 네. 이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여기에서는 뭐 기본적인 거 야무지게 잘 써주신 거, 뭐 여기서 이제 하자승계만 쓸 게 아니라 개공에 대해서도 써야 되고 뭐 위법 정도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거 잘 챙겨 주셨고 반대쪽 판례까지 이제 또 플러스 알파로 써 주시면서 점수 득점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요거는 이제 몇 퍼센트 득점하셨나요? 67.5% 득점했습니다. 요것도 잘 득점하셨네요. 자, 일단은 소물음이 이제 3개였잖아요. 네. 뭐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 네. 그리고 징계 효력,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 크게 세 가지를 물어본 건데 첫 번째 인용 가능성은 이제 어떻게 쓰셨나요? 대목차 2번으로 잡고 1번 소목차에서 집행정지 의의 취지 근거 쓰고 2번 요건 써줬는데 다시 신청 요건과 본안 요건으로 분설해서 써줬습니다. 신청 요건 충족하기 때문에 각하되지 않을 것이다 고 결론 내렸고 이제 본안 요건은 이 안에 내용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지 않은 점 다 포섭하면서 감정평가법 3조 본문 그리고 감칙 14조 에 따라서 이유 없음이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포섭하면서 결론 내렸습니다. 본안이 이유 없음을 명백하지 않을 것 요거를 포섭하는데 요 문구 네. 활용해서 그리고 이 문구를 쓰면서도 법조문으로 이거를 이제 풀어줬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본안 요건은 그러면 엄청 좀 길게 쓰셨겠네요. 이거 목차 좀 쪼개서 쓰셨나요? 아니요, 그냥 본안 요건 통으로 잡고 앞에 요건 쓰고 사안의 경우 그냥 꺽쇠해서 나머지 요건은 그냥 가정한다 충족하고 서술했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네. 뭐 포섭할 거리 안 준 거는 네. 그냥 뭐 이렇게 간결하게 치고 여기서 이제 그 표준 이거 위법 사유 명백하게 준 거 요거 포섭해서 문제 풀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징계 효력 요거는 이제 뭐 쓰셨나요? 대목차 3번 징계 효력 잡고 소목차로 징계의 위 그리고 조문 39조 써주고 두 번째로 이제 징계 절차 목차에서 병 34조, 35조, 41조 간단하게 써줬고 그리고 세 번째 소목차로 징계 효력 여기서 공고하고 알리고 이제 자격증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일단은 좀 궁금한 거는 징계 절차를 물어보진 않았는데 네. 왜 징계 절차를 쓰셨나요? 그 물음별로 이제 목차 한 3개씩 잡으려고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징계 그냥 절차도 그 법조문이 현장에서 올라서 써줘야겠다. 그래서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격적인 대답이 되는 징계 효력에서 여기 이제 뭐 법조문 여기 주어진 거랑 서브에 있는 네. 그게 아마 또 그것도 D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고하고 뭐 알리고 이제 자격증 반납해야 된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절차인데 징계 효력 그 절차를 그냥 돌려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뭐 이제 의무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돌려쳐가지고 효력을 이제 법조문 위주로 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네. 이제 되게 좀 골 때리는 문제였는데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 요거는 뭐 써주셨어요? 세 번째 대목차로 국장이 취해야 할 조치 잡아주고 1번 소목차로 감정평가 징계위원회의 의의와 의결사항 그리고 두 번째 소목차로 국장이 취해야 할 조치 해서 감정평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구속되기 때문에 따르지 않으면 무효기 때문에 이에 따라 통보해야 된다. 그렇게 조치사항에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치를 물어봤는데 갑자기 뭐 징계위원회를 쓴 거는 네. 왜 그렇게 쓰셨어요? 국장 이 조치가 이제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구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아는 거 그냥 의의랑 또 의결사항 간략하게 조문이랑 써줬습니다. 배점을 채우기 위해서 네. 쓸 수 있는 거랑 관련된 거를 앞에다 조금 네. 이제
다른 서버에서 끌어와서 네. 이제 붙여 써줬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막은 거죠. 네. 잘 막았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4번 사무소 개설. 네. 요거는 몇 퍼센트 득점하셨나요? 요거는 60% 득점했습니다. 뭐 최저 점수네요. 네, 어떻게 쓰셨어요? 첫 번째 대목차로 서설, 두 번째 대목차로 사무소 개설의 의의, 그리고 근거 써줬고, 세 번째 대목차로 제한 사유, 그리고 네 번째 결어 마무리했습니다. 서설에서는 뭐 써주셨어요? 사무소 개설이랑 제29조 법인 설립 인가가 있는데 사무소 개설에 대해서 논한다, 이렇게 내용 채우려고 일단 아는 거 썼습니다. 근데 내용 채운다기보다는 이렇게 서설에서 상위 체계를 언급하는 거는 되게 기본적이고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잘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설 의의, 그리고 제한 사유도 그게 C급이었나요? D급이었나요? C급, D급 그것도 어떻게 좀 암기가 잘 돼 있으셨나 봐요. 계속 읽었었기 때문에 외우려고 하진 않았는데 또 현장에서 뭐든지 써야겠다 이러다 보니까 막 저기 왜 어디 있던 거 끄집어내가지고 써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뭐 12조까지 추가해서 써줬다. 네. 그건 뭐예요? 일단 제한 사유로 18조 정정 써주고, 또 18조 그 내용이 결격 사유 12조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까 또 마지막에 12조 결격 사유 해가지고 아는 거 한 2개 정도 이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법조문들 엮어서 이렇게 최대한 양 채워서 써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평가사님이 푸신 거를 이제 들은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인 내용들 써주고 그 외에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거, 이제 이 서브에 있는 내용들 여기저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잘 조합을 해서 이제 답안을 써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가르칠 때는 약간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물론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좋은 답안이죠. 이렇게 기본적인 거 쓰고 풍부한 것들 이렇게 다 때려 박아서 이제 잽을 많이 날리는 그런 답안이 이제 좋은 답안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가끔씩 이게 너무 이 잽에 심취하셔가지고 좀 너무 엉뚱한 걸 쓰신다거나, 아니면 문제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한 단어 보고, 예를 들어 뭐 2번 같은 경우에도 비준표가 있는데 갑자기 그 단어를 보고 막 비준표 법정 성질을 막 이렇게 쓰신다거나, 사실 이제 비준표는 그렇게 엉뚱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엉뚱한 걸 오히려 써서 기본적인 것도 잘 못 쓰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되게 이렇게 이제 좀 플러스 알파 쓰는 거를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기본적인 것도 잘 못 쓰면서 막 까부는 답안이 또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평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일단 첫 번째는 물어보는 그 논점을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 그래서 평가사님 서브 있는 대로 충실하게 묻는 말에 답변하는 게 1번이고, 그리고 나서 여력이 됐을 때 데코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관련 조문이라든지 판례 이런 거를 소개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논점을 맞추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맞춘 다음에 조금 더 내가 알고 있다 보여주기 위해서 또 2-3줄 이렇게 간략하게 목차로 그렇게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뭐 일단 다 때려박자. 네. 근데 메인 그렇게 쓰면은 메인도 좀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럼 메인도 그냥 논점만 맞추면 어차피 네. 되니까 메인을 좀 줄이더라도 네. 일단 간단하게 다 때려박자. 네. 이런 주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하나 또 되게 느낀 점은 뭐냐면은, 진짜 안 쫄고 쓰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쓰실 수가 있죠? 저는 시험 그 당일날 실무 그리고 이론이 되게 잘 됐다, 나 잘 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점수가 40점, 44점이었기 때문에 합격하려면 법규를 65점 이상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잘 치고 있다 착각했어요. 그래서 나 법규만 평상시대로 잘 쓰면, 침착하게 잘하면 나 합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좀 신나서 자신 있게 과감하게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나 합격할 수 있다, 그런 착각이 또 제 능력 이상으로 결과를 만드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오히려 점수를 내가 알고 있어, 실무 이렇고 이론 이렇기 때문에 법규를 65점 맞아야 합격이다 라는 거를 내가 알고 있었다라면은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썼을 것 같고, 65점은 제가 모의고사 때도 못 맞은 점수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그러면 더 주저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간에 쫓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답안이 완전히 무너졌을 것 같은데, 그런 착각이 좋은 결과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스포츠 좋아하는데 위닝 멘탈리티라는 말이 있는데, 공부할 때도 그렇고 나 잘하고 있다, 이 성적도 내 같은 이런 여건 환경에서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다, 또 시험 현장에서도 나 실무 이론 점수 낮지만 나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더 제 원래 갖고 있던 능력보다 좋게
결과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아까 모의고사 점수는 그냥 중하위권이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모의고사는 이런 식으로는 안 쓰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봤는데 모의고사 때는 내가 외운 거 공부한 거 그를 떠올리면서 복사 붙여넣기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쓰려고 생각했던 반면에 좀 시험 현장에서는 뭔가 내가 외웠던 거를 그냥 단순하게 복사 붙여넣기 하기보다 이 문제 어떻게 풀지? 그냥 처음부터 이 조문을 근거로 이렇게 풀려고 그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외워서 풀려고 한다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근거를 바탕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던 게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이거 막 기계적으로 풀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 문제에 답해야지 이 생각으로 그렇게 답안을 쓰는 게 저는 결국 궁극의 경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자유자재로 이제 부분적인 논점이나 어떤 부분적인 조문들, 부분적인 것들 이게 가져다 쓰면서 그러면서도 밸런스는 맞춰야죠. 이게 또 너무 이제 평가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서 너무 또 이렇게 쓰면은 이론 답안처럼 엇나간 답안이 되는데 평가사님 얘기 들어보면은 기본적으로 부분적으로 복붙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복붙하시면서 이렇게 문제를 푼다라는 그 개념으로 밸런스 좋게 잘 푸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궁극의 경지가 이제 시험장에서 딱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사님 법규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자, 요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